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다중주택을 이제 지으려고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이걸 이제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집중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어저께 현장 갔다 오면서 제 아는 건축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 개요를 부탁했습니다. 자, 이 설계 개요만 나오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요. 매입과 매출, 즉 이 사업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과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매출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정도 되면 이제 설계 개요가 나올 거예요. 설계 개요가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매출이라고 하면 전체 들어오는 보증금하고 월세 수익이죠. 그리고 전체 보증금하고 월세 수익을 확인할 수 있으면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나오면 내가 이게 시장에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계 개요가 나오게 되면 그 원룸의 크기와 개수가 나오게 되고요. 전체적인 규모가 나오게 되면 대략의 건축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인허가사, 그 다음에 건축 심의 여부. 여기서 이제 건축 심의라고 하면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반지하층 같은 경우는 이제 허락하거나 또 허락하지 않거나 또 조건부 심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 심의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보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합니다. 또 이제 개발 행위 허가 여부. 이건 뭐냐면요. 어저께 그 보셨던 현장 보면 약간 이제 경사지예요. 그래서 이 경사지가 어느 기준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토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 외에 개발 행위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좀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여부도 이제 확인하고요. 기타 이제 건축 제한 여부 등을 다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저도 검토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건축 설계사가 아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의뢰를 하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설계 개요라는 게요, 뭐 설계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A4지 한 장짜리로 대략의 윤곽만 나오는 건데, 이 정도는 일반인들도 건축 설계 사무소 가면 뭐 대략 한 10만 원 정도면 부탁할 수 있어요. 설계 개요는 내가 이거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 10만 원 정도 아깝지만 좀 써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 개요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매입과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판단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다 내 돈 갖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출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내가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자기 자본 외에 외부 자금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대출이죠. 1금융권에서 대출하는 게 있고 2금융권에서 대출하는 게 있습니다. 2금융권이라고 하면 뭐 신협, 수협, 뭐 단위농협,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대출 가능 금액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대신에 금리는 좀 높죠.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과 금리를 판단하고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제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금리를 조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과 매출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설계 개요가 나오면 매입 매출을 이를 근거로 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매입이란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판단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건축비가 있겠죠. 건축비.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좀 더 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일반적인 건축비에 인입비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인입비라고 하면 주택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 전기, 수도, 가스, 그 다음에 옵션 비용. 자, 이런 원룸이나 요즘 이제 투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옵션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서 옵션이라고 뭐냐면 가전 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전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구는 옷장, 뭐 수납장, 뭐 예전에 이제 침대도 넣고 했는데 원룸에 요즘 침대는 잘 안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리고 또 철거비, 준공 후에 추가 공사 비용, 그 다음에 필로티 공사비, 그 다음에 민원 비용.
대체로 이제 이런 비용을 다 합해서 일반인들은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요즘 이런 다주택, 원룸형 다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평당 한 550에서 600 정도 받아봐야 됩니다. 건축비 말고 또 뭐가 있죠? 토지 매입 비용이죠. 그럼 토지 매입 비용은 제가 어저께 이제 현장에 가서 매도인이 팔고 싶어 하는 금액을 이제 확인했는데, 토지 매입 비용 말고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토지를 매입하면서 뭐가 있죠? 취득세, 중개 수수료, 또 법무비, 이거에 관련된 명도 비용, 기타 이제 이런 부대 비용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건축비야 토지 매입 비용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부대 비용, 건축 설계 비용,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 동안 은행 대출 이자, 측량비, 뭐 취득세, 보존 등기비 포함해서 일반적인 이런 이제 부대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매입 비용은 이렇게 해서 가장 크게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타 부대 비용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고요. 이제 매출을 계산해야죠. 자, 내가 들어가는 돈이 이만큼인데 이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오느냐. 자, 여기서 이제 매출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물론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 분양 금액의 합이 매출인데, 이 다주택은 임차인을 넣어서 전월세를 맞춰 놓은 다음에 시장에 맞는 적정 수익률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출은 보증금과 월세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또 현장도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돌면서 대략 어느 정도 월세가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한 5평 전후하는 원룸이 보증금 500에 월세가 한 40에서 4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뭐 원룸이 10개가 나온다. 그럼 보증금이 500만 원이면 총 5천만 원이고 월세가 45만 원 받는다고 하면 총 월 임대 수익은 4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연간 임대 소득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매출은 간단합니다. 아까 그 설계 개요에 원룸이 몇 평짜리가 몇 개가 나오는지 확인이 되고, 그 원룸 하나당 보증금 월세가 얼마인지가 계산이 되면 총 보증금 합, 총 월간 임대 수익을 구해서 곱하기 12를 하면 연간 임대 수익이 나오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총 건축비, 토지비, 기타 부대비용, 매입비용, 그 다음에 내가 보증금 월세 수입이 나오게 되면 투자 수익률이 계산이 가능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얼마면 이걸 살 수 있는지를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면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 지역은 그 원룸 건물을 누가 살까요, 보통? 은퇴자들이 많이 삽니다. 은퇴 후에 안전한 임대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매입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이제 기대 수익률이 지역마다 좀 다르고 상품마다 좀 다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 한 5.5에서 많게는 6% 정도 되면 이제 매각이 가능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만들어내는 수익이 그 시장에서 요구되는 수익률보다는 더 높아야 제가 그만큼의 매각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저께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대략 수익률은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7%에서 한 8% 사이 될 것 같아요. 7에서 8% 수익률을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 팔리는 한 5.5%대에 팔게 되면 그 1.5%에서 2.5%에 대한 그 매각 차익이 한 적게는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오늘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5억으로 시작하는 연간 50% 만드는 꼬마 건축의 이제 노하우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업을 하는데 대략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어저께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한 11억 5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11억 5천에서 최대 12억 정도. 그리고 이거를 다 지어놓고 이제 팔게 되면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유 있게 보면 한 3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한 12억 들어간다고 해도 이 12억을 다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은행 지렛대를 활용합니다. 12억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러면 12억을 다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적게는 한 3억에서 6억 가지고도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볼까요? 일단 지렛대를 활용합니다. 은행 대출. 아까 앞에서 은행 대출금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에서 그 간평을 통해서 그 간평 금액의 70에서 많게는 80%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건축자금 대출 상품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외부 투자자의 돈도 일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확보하게 되면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시공사한테 이 건축 비용이 전체 5억이었는데 이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3억만 주고 나머지 2억은 준공 후에 월세 세입자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제 후불제로 하게 되면 공사비도 5억이 아니라 한 3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 보증금이 물론 나중에 들어오는 거지만 이 전세 보증금까지 빼게 되면 실제로 내가 들어간 돈은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자금을 활용하게 되면 뭐 적게는 3억에서 한 6억 정도로 또 시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외부 투자자 돈을 안 받고 은행 돈만 갖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의 한 50%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업이 한 12억 정도면 한 5, 6억으로 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매각하게 되면 세전 한 3억 정도 받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 6억 들여서 3억 남으면 세전 50% 정도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땅만 찾게 되면 이 정도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사업 기간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5개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면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 후에 임차인 맞춰놓고 뭐 매각하는 데까지 금방 될 수도 있고 약간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해서 착공까지 처분하는 데까지 보통 뭐 10개월 이내에 끝나는 게 일반적이죠. 1년이 채 걸리지가 않습니다. 1년에 이런 것들을 한 건씩 해 간다고 하면 웬만한 대기업 연봉보다 훨씬 많죠. 뭐 노동이나 또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처음 단계만 이렇게 좀 바쁘지 일이 진행되면 그렇게 바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꼬마 건물을 지어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해도 되고 또 어떤 분은 한 개층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나온 임대 소득으로 노후를 사셔도 되고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임대 소득이 아니라 이렇게 지어서 팔아서 또 지어서 팔아서 그 매매 차익을 통해서 계속 재산을 늘려가는 이런 분들도 있죠.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다중주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다세대로 하는 것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고 또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또 상품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운영 방법에 따라서 접근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사례별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금액대별로도 있는데요. 재미있으실 겁니다. 재미도 있고 이게 돈이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이제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토지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일반인들의 열의 9은 다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아파트 투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시중에 있는 뭐 분양권부터 해서 그런데요. 2014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최근 또 올해 상반기까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눈 감고 투자해도 서울 지역 어디를 해도 많이 올랐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까요? 물론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보합세로 갈 수도 있고 약간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계속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언제 얼마큼 빨리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냥 내가 투자해 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그 가격을 올리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단 0.00001%도 안 되죠.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의 투자는 거꾸로입니다.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게 거의 99.9%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매입과 매출을 계산해서 1년 뒤에 정산을 해보면 오차율이 거의 한 2, 3% 이내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저의 능력으로 또 저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투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투자 아닌가요? 그냥 아파트 사놓고 오르기를 기다리는 거는 저는 그런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좋은 시절을 만나면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지만 항상 이제 좋은 시절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시절에는 그렇게 상승 기류를 탈 때는 이제 그런 투자도 좋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또 시장이 이제 보합세로 갈 때는 이런 적극적인 또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내가 만들어가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절반 정도는 내가 능동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부동산 재테크를 해보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흥분되고 좀 더 설레이는 이런 이제 투자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 찍고 나니까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아까 이제 매입과 매출과 기타 이제 우리 알아볼 걸 다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캐시플로우를 확인해야 됩니다.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돈의 흐름. 이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제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단계별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돈이 단계별로 어느 시기에 얼마씩 들어가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은행 대출도 초기에 받아서 뭐 토지 매입비를 쓴다든가 중간에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든가 이걸 처음에 다 받을 필요 없죠. 왜냐면 내가 일찍 확보해 놓으면 물론 좋긴 하지만 다 이자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야 내가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쓴 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이 캐시플로우를,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사전에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언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오고, 또 매출이라고 하면 은행 그 대출금, 뭐 전세 보증금, 또 외부 투자자의 돈, 또 내가 갖고 있는 돈,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나가는 거, 뭐 건축비, 설계비, 토지 매입비, 이게 또 단계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엑셀 차트를 쭉 해놓고 항상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돈이 들어오는 게 좀 더 많아야죠.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한 장 서버리잖아요. 캐시플로우를 짜가지고 이게 항상 플러스로 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일반인들은 좀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이거를 엑셀 차트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캐시플로우, 돈의 흐름을 항상 플러스로 만들면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매입과 매출이 언제 얼마만큼 생기는지를 알고 있으면 요 캐시플로우 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해놓고 이제 사업을 해야죠. 막 하면서 돈 끌어다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내가 이 사업하는 동안은 항상 플러스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